레미제라블은 말이 필요 없는 불멸의 걸작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자유, 평등, 박애로 표현했을 때 그 세 번째인 박애, 즉 널리 인류를 사랑하라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소설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장발장으로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빅토르 위고의 필생의 역작으로 그의 사상과 지식을 모두 쏟아부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인간의 본성과 사랑, 희생을 다룬 대하소설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이며 서양 문학사의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벽돌책이라 불릴 만큼 방대하고 5권의 책으로 완역되는 레미제라블을 한 권의 편집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도. 1815년 10월 초순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든 황혼 무렵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소도시 디뉴로 초라한 행색의 웬 사나이가 걸어오고 있었다. 듬직하고 다부진 중키의 사내는 46살쯤 되어 보였다. 모자의 가죽 차양이 축 늘어져 땀이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을 일부 가리고 있었다. 누런색의 셔츠는 목 부분만을 작은 은핀으로 여미고 있어 털투성이 가슴이 드러나 보였다. 넥타이는 끈앞풀처럼 베베 꼬였고 푸른 줄무늬 무명 바지의 한쪽 무릎은 허옇게 닳고 다른 쪽은 구멍나 있었다. 남루한 잿빛 상의 팔꿈치는 푸른색 천조각으로 기웠으며 불룩한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있었다. 마디투성이의 큼직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맨발에 징박힌 구두를 신고 머리는 빡빡 깎았으며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무척 지친 모습으로 보아 아마도 종일토록 걸은 모양이었다. 그가 가상디 산책로 끝에 샘물로 갈증을 적시는 모습을 옛 장터 근처의 아낙네들은 보았다. 사내는 푸아슈베르 거리를 왼편으로 꺾어 시청으로 들어갔다가 약 15분 후에 나왔다. 모자를 벗고 문가 돌벤치에 앉은 그는 헌병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헌병은 답례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시청으로 들어갔다. 나그네는 일어나 시내에서 제일 좋은 여관으로 갔다. 뒷문으로 해서 부엌으로 들어가니 앞치마를 두른 주인이 식당 안에 떠들썩하게 있는 마부들의 식사를 만들고 있었다. 누군가 들어온 것을 알아챈 주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식사도 하고 하룻밤 묵을 빵이 필요하오. 주인은 좋다고 대답하며 돌아보더니 사내의 옷차림을 보고는 돈을 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내는 저고리의 호주머니에서 큼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돈주머니를 다시 놓고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난로가 의자에 걸터 앉았다. 주인은 바삐 일하면서 힐끔 사내를 살펴보곤 했다. 식사는 금방 되겠습니까? 거의 다 됐소. 그렇게 말한 주인은 묵은 신문지에 가장자리를 찢어 거기에 몇 자 적어 접시 닦기 소년에게 주며 뭐라고 귓속말을 했다. 그러자 소년은 시청 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나그네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식사를 재촉했다. 곧 됩니다. 얼마 후 소년이 접은 종이를 가지고 돌아왔다. 주인은 재빨리 그것을 펴 읽어본 뒤 잠시 생각하더니 앉아있는 나그네에게 다가갔다. 당신을 재워줄 수 없소. 나그네는 깜짝 놀라 돈을 내겠다고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지금 빈 방이 없단 말이오. 사내는 애원하는 투로 말했다. 그러면 마구간이나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선 저녁이나 먹고 나서 얘기합시다. 저녁도 줄 수 없소. 이럴 수가.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나는 온종일 48km나 걸어왔습니다. 돈은 지불할 테니 먹게 해주십시오. 주인은 태연히 줄 게 없다고 말했다. 사나이는 어이없어 웃으며 옆에 있는 요리를 가리켰다. 줄 게 없다고요. 그럼 저건 무엇이오? 마부 12명분의 요리요. 20명분이나 되지 않소. 전부 예약된 거고 돈도 이미 받았소. 사내는 다시 걸터 앉으며 배가 고파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자 주인은 사나운 말투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사내가 얼굴을 쳐들고 뭐라고 중얼거리자 주인의 나지막한 말소리가 이어졌다. 군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내 이름을 아니까. 장발장. 맞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볼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소년이 시청에서 받아온 종이를 사내에게 보였다. 시청에서 알아온 거야. 어서 썩 나가라고. 사내는 고개를 푹 떨구더니 배낭을 들고 묵묵히 한 길로 나갔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만일 돌아보았더라면 여관 주인이 문 앞에서 여관 손님들과 행인들에게 둘러싸여 왁자지껄 떠들며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있으며 호기심과 공포에 찬 사람들의 눈초리로서 자신의 출현이 머지않아 온 시내에 큰 사건이 되리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그는 한참 동안 피로도 잊은 채 낯선 길을 마냥 걸어갔다. 그러자 갑자기 굉장한 시장기가 느껴졌다. 밤이 다가와 어디서든지 하룻밤 쉬어갈 곳은 없나 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그는 고급스러운 여관 대신 어디 허술한 목로주점이나 오두막집을 찾았다. 그는 목로주점으로 다가가 유리창 안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천장이 나지막한 그 술집 안은 탁자 위에 놓인 자그마한 난포불, 홀홀 타는 벽난로의 불과 술을 마시는 서너 명의 사나이들과 불을 지피는 주인이 있었다. 쇠고리에 걸린 쇠냄비에서는 뭔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마당에서 머뭇거리다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인기척을 알아낸 주인이 누구냐고 소리쳤다. 저녁밥을 먹은 뒤 자고 갈까 합니다.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돌아봤다. 난포불이 그의 한쪽을, 벽난로 불이 다른 쪽을 비춰주었다. 그가 배낭을 내려놓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저녁밥은 냄비 속에서 끓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불이나 좀 쪼이시오. 그는 벽난로 아궁이 곁으로 다가가 피로에 지친 두 발을 불 앞으로 뻗었다. 좋은 냄새가 냄비에서 피어올랐다. 눌러쓴 모자 밑에 얼굴에는 끊임없는 시달림으로 인한 침울함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곳에는 마침 한 30분 전에 여관에 모여들었던 군중 속에 있던 생선 장수가 있었다. 그는 주인에게 살며시 눈짓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주고받더니 주인이 벽난로로 다가와 벼랑간 나그네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나가라고 했다. 아, 당신도 나를 아는군. 나는 여관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소. 여기서도 나가 다른 데로 가시오. 나그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지팡이와 배낭을 들고 나갔다. 그가 나오자 여관에서부터 쫓겨온 아이들 몇 명이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는 화가 나 돌아보며 지팡이로 위협하자 아이들은 새떼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는 형무소를 지나가다 문에 매달린 종을 쳤다. 구멍문이 열리자 그는 그곳에서 잠을 재워달라고 공손히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감옥은 여관이 아니야. 잡혀오면 넣어주지. 구멍문이 닫혔다. 작은 길로 들어서니 정원과 울타리 사이에 조그마한 2층 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불이 환히 비친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니 방 한가운데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고 밝은 표정의 40대 남자가 어린아이를 돌봐주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광경을 물끄러미 보던 사내가 유리창을 2차례 두드리자 여자의 말소리가 들렸다. 3번째 두드렸을 때 난포불을 든 남자가 문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돈을 낼 테니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요? 푸이 무화송에서 왔는데 돈을 낼 테니 부탁합니다. 돈을 내는 착한 사람이라면 거절하지 않겠지만 어째서 여관이나 주막으로 안 가시오. 모두 자리가 없다고 받아주지 않는군요. 농부의 얼굴에 의욕의 표정이 떠오르더니 낯선 사내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돌연 벽에서 총을 내렸다. 당신 바로 그 사람이지? 나가. 제발 간청합니다. 물 한 잔만. 쏘아버린다. 농부는 재빨리 문을 닫고 거창마저 닫은 뒤 새막대까지 걸었다. 밤은 점차 깊어지며 알프스의 찬바람이 불어왔다. 희미한 저녁 어둠 속에서 어느 정원 안에 있는 별장 같은 움집을 발견한 나그네는 서슴지 않고 목책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속은 따뜻했고 푹신한 집자리도 있었다. 요기를 단념한 그는 한동안 추위를 면하려고 그곳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커다란 개의 머리가 움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곳은 계집이었던 것이다. 그는 지팡이를 무기 삼고 배낭으로 막으며 간신히 계집에서 빠져나왔으나 이제 갈 곳 없는 그의 남루한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말았다. 나는 개보다도 못하구나. 잠시 후에 그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해 시내를 벗어났다. 들판에서 나무나 집가리를 찾아 몸을 가릴까 싶어 인가에서 먼 넓은 벌판에 나왔으나 그는 다시 시내로 돌아왔다. 저녁 8시쯤 되었으리라. 그는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거닐었다. 도청을 지나고 성당까지 갔다. 본당 앞 광장을 지날 때 그는 성당을 향해 주먹질을 했다. 지치고 절망한 그는 광장 모퉁이에 있는 인쇄소 문 옆에 돌의자에 가서 드러누워 버렸다. 그때 성당에서 한 여자가 나오다 어둠 속에 누워있는 사내를 보고는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내는 퉁명스레 대꾸했다. 꽤 친절한 부인이시군. 보다시피 누워있소. 부인은 돌의자를 가리키며 깜짝 놀랐다. 나는 19년 동안 나무 침대에서 잤는데 오늘은 돌침대에서 자고 있소. 돈이 없어서. 원 딱 해라. 내겐 사수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좋으니 주시구려. 사내가 사수를 받자 후작 부인은 말했다. 그 돈으로는 여간에서 못 자요. 또 이렇게 춥고 배고파서는 밤을 못 샐 거요. 불쌍히 여겨 하룻밤 재워주실 분이 있을 텐데. 어느 집이고 다 가봤지만 쫓겨났소. 착한 부인은 광장 건너편에 작은 집을 가리켰다. 댁은 어느 집이라고지만 저 집도 가봤소. 아니요. 그럼 가봐요. 그날 밤 디뉴의 프랑스와 미리엘 주교는 8시경까지 글을 쓰고 있었으나 마글루아르 할멈이 천장에 은식기를 가지러 왔으므로 곧 식사 시간임을 알고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식당으로 들어갔다. 미리엘 주교는 10년쯤 전에 이 도시에 온 75세의 노신부로 10살 아래인 누이 동생 바티스틴과 누이 동생과 동갑인 마글루아르 할멈과 셋이서 낡은 2층 집에 살고 있었다. 여기는 본래 시립병원으로 그 옆에 훌륭한 석조 건물이 주교관이었다. 디뉴에 교주로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시립병원을 둘러보았다. 원장, 현재 환자가 모두 몇 사람이요? 26명인데 병실이 적어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환기도 잘 안 되고 산책할 정원도 좁고. 원장의 호소를 듣자 주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원장, 이 집에는 6개의 작은 방에 26명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셋이서 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 집에서 살고 내가 여기서 살도록 합시다. 이튿날로 26명의 가난한 환자들은 주교관으로 미리엘 주교는 낡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그는 봉급의 대부분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기 때문에 살림은 형편없이 초라했으나 언제나 말끔하게 정돈되었다. 그것이 유일한 주교의 사치였다. 또한 6인분의 은식기와 큼직한 스푼이 하나 있으며 손님 접대 시 식탁을 장식하는 2개의 큼직한 촛대가 있었다. 은식기를 넣는 찬장은 물론 집에는 자물쇠를 채우는 문이 하나도 없어 집에 오는 사람은 언제고 문을 밀면 되었다. 그날 밤 주교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 할멈은 누이 동생에게 모두에게 문전박대를 당해 거리를 헤매고 있을 불황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실인가를 물은 주교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정말이래요. 오늘 밤만이라도 문단속을 잘 해야 되겠어요. 그때 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교가 들어오라고 하자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다. 배낭을 짊어지고 지팡이를 손에 든 그는 벽난로의 불빛을 받아 마치 유령 같았다. 마글루아르 할멈은 바르르 떨고 바티스틴도 깜짝 놀라 반쯤 몸을 일으켰다가 천천히 오빠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명랑한 얼굴로 되돌아갔다. 주교는 태연히 사내를 바라보다 입을 열려는데 사내가 노인과 2 부인을 번갈아 보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19년간 형무소에서 지내다 나흘 전에 석방되어
퐁타를리에로 가려고 틀롱에서부터 나흘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120리를 걸어 저녁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시청의 노란 전과자 통행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관이고 목로주점이고 형무소에서까지 아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계집의 개조차 저를 물어뜯고 쫓아냈습니다. 꼭 제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요. 잘 곳을 찾을까 해서 들판으로 갔으나 곧 비가 올 듯해 시내로 되돌아와 광장의 도리자에 누워있으려니까 웬 친절한 부인이 이곳으로 가보라더군요. 여기는 여관입니까? 돈은 있습니다. 형무소에서 19년간 노동해서 번 109프랑 15수가 있으니 돈은 지불하겠어요. 120리나 걸어 몹시 피곤하고 몹시 배도 고픕니다. 재워주시겠습니까? 마글로아르, 한 사람분의 식사를 더 갖다 놓아요. 주교가 말하자 사내는 의아스러운 듯 서너 걸음 걸어 식탁 위에 있는 난포불 옆으로 다가가 말을 이었다. 아니, 제 말을 알아들으셨나요? 감옥에서 나온 죄수예요. 이 누런 것이 제 통행증입니다. 저는 형무소에서 배워 읽을 줄 아니 읽어보죠. 장발장, 석방된 징역수, 출생지. 이건 당신에게는 상관없습니다만 19년 동안 징역살이 한 자임, 가택 침입, 절도로 5년, 그리고 탈옥 미수 사회로 14년, 극히 위험 인물. 이래도 댁에서는 저를 받아주십니까? 여긴 여관인가요? 여기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주시겠다는 건가요? 마구간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주교는 식사를 가져오라고 할멈에게 말했다. 자, 앉아 불을 쬐시오. 잠시 후 식사와 잠자리가 준비될 거요. 정말입니까? 정말 저를 재워주시나요? 저를 쫓아내지 않나요? 죄수를 반말도 쓰시지 않고 쫓아낼 줄 알고 저에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인 정말 친절하군요. 당신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군요. 얼마든지 돈을 내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여관 주인 양반이시죠? 나는 여기 살고 있는 신부요. 오, 신부라고요. 정말 좋은 신부님이십니다. 저 큰 성당의 신부님. 참 나도 바보지. 신부님의 그 둥근 모자를 미처 보지 못했군요. 정말 인정 많으신 신부님께서는 돈을 내라고는 않겠죠. 돈은 안 내도 돼요. 얼마나 갖고 있어? 109프랑의 15수입니다. 19년이라. 주교는 큰 한숨을 쉰 뒤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이요. 그러니 이름은 필요 없어. 고통받고 굶주린 자의 안식처이니 감사는 예수님께 하시오. 또한 나는 당신 이름에 하나를 알고 있어. 정말입니까? 제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렇소.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요. 신부님의 친절에 시장기도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고생을 많이 했겠군요. 말씀하십시오. 붉은 제수복에 수갑을 차고 잠은 널빤지에서 추위와 더위, 노동, 죄수, 몽둥이질, 그 생활을 19년. 이제 제 나이 46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빌어먹을 노란 통행증 때문에 이 꼴입니다. 알겠소. 참 슬픈 곳에서 나왔군요. 그러나 100명의 의인의 흰 옷보다도 회개한 죄인의 눈물 젖은 얼굴 하나에 대해 하늘에서는 더 많은 기쁨을 갖소. 그동안 할멈이 식사 준비를 해놓자 주교는 평소에 손님을 맞이하듯 사내를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식사를 시작하자는 주교의 말에 따라 모두 식탁 앞에 앉았다. 식사 전에 기도가 끝나자 사내는 정신없이 마구 퍼먹었다. 불쑥 주교가 말을 꺼냈다. 이 식탁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듯하군. 마글로아로 할멈은 필요한 식기만을 놓았는데 주교네 집의 습관으로는 손님을 초대할 때는 6인분의 은식기 모두를 내놓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미리엘 주교의 순진한 허세였다. 마글로아르 할멈은 곧 나머지 은식기를 가지고 왔다. 사나이가 굉장한 속도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식사는 금세 끝났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부들의 음식도 이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들은 부자고 신부님은 가난하죠.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신부님이 더 높은 자리에 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공평하시다오. 식사를 끝낸 사내는 식곤증이 오는지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주교는 잠자리를 안내하겠다며 식탁 위에 은촛대를 하나 집어들고 다른 하나는 나그네에게 건네주었다. 손님이 쓸 방으로 가려고 주교의 방을 지나면서 보니 마글루아르 할멈이 은식기를 찬장에 넣고 있었다. 객실에는 깨끗하고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가 있었다. 자, 편히 주무시오.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우리 집 소에서 짠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고 가시오. 정말 저를 곁에 재워주시는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살인범인지 아닌지를요. 사내가 왠지 으시시한 웃음을 띤 채 말하자 주교는 천장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것은 주님께서만 아실 일이오. 주교는 기도문을 외우고 사내의 축복을 기도했으나 사내는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이윽고 주교는 자기 침실로 돌아가 버렸다. 사내는 매우 피로해 제수들이 하는 식으로 콧바람으로 촛불을 끄고 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드러누워 이내 깊이 잠들었다. 장발장은 한밤중에 잠을 깼다. 장발장은 불의의 빈농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글을 못 배우고 성장해서는 파브롤에서 나뭇가지 치는 일을 했다. 어머니는 산용뇨를 잘못 치료해서 죽었고 아버지는 나뭇가지 치기를 하다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장발장에게 남은 가족은 아들, 딸 7을 둔 가부 누나뿐으로 이 누나가 장발장을 집에 데려다 키웠다. 그 뒤 제일 큰 놈이 8살이고 제일 작은 놈은 1살이며 장발장이 25살 때 매형이 죽었다. 그는 가장 노릇을 하며 누이를 부양했다. 그건 의무처럼 되어서 오히려 장발장에게는 그다지 즐거운 일은 못 되었다. 그는 나뭇가지를 치는 계절에는 하루에 24수를 벌었으나 그 일마저 없을 때에는 닥치는 대로 일해 생계를 유지했다. 누이 역시 열심히 일했지만 아이들이 7이나 되어 어쩔 수 없이 차츰차츰 가난에 쫓기고 몰리는 슬픈 생활이었다. 그러던 중 혹독한 겨울이 왔다. 장발장은 일이 없었다. 집에는 한 조각의 빵도 없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파브롤의 성당 앞 광장을 향한 빵집 주인 모베르 이자보가 막 잠들려는데 창살친 유리창에서 소리가 들려 나와 보니 마침 창살과 유리를 한꺼번에 주먹으로 때려 부순 구멍으로 쑥 뒤밀어진 팔이 눈에 띄었다. 그 팔은 빵 하나를 훔쳤다. 주인은 급히 밖으로 뛰어나가 전속력으로 달아나는 도둑을 잡았다. 도둑은 빵을 던져버렸으나 팔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도둑은 바로 장발장이었다. 1795년 장발장은 야간 가택치니까 절도 혐의로 5년 징역을 언도받았다. 나는 파브롤에 나뭇가지 치는 사람이요. 그는 흐느끼면서 오른손을 들었다가 7번 팔을 차츰차츰 내렸다. 키가 다른 7아이의 머리를 차례차례 어루만지는 듯한 그 손짓은 그가 저지른 것이 7명의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저지른 것임을 짐작케 했다. 그는 목에 쇠사슬을 차고 수레에 실려 한 달 만에 툴롱항으로 송치되었다. 그는 이제 장발장이 아닌 24601호였다. 누이와 7아이는 어찌 되었을까? 누가 그것을 염두에 두랴? 싱싱한 나무가 둥치로부터 베어 넘어졌을 때 한 줌의 나뭇잎은 어찌 될까? 그것은 항상 뻔한 일이다. 그 가련한 자들은 결코 의지할 데 없는 몸으로 인도자도 안식처도 없이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흩어졌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자 고향의 종루도 들판도 그들을 잊었으며 장발장조차도 감옥살이 몇 년 끝에는 그들을 잊었다. 그가 감옥살이 한 지 거의 4년이 흘러갈 무렵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는 탈옥했다. 그는 이틀 동안 들판을 자유롭게 헤맸다. 그러나 그 생활은 줄곧 뒤를 돌아다보고 바스락 소리만 나도 부르르 몸을 떨고 모든 소리와 모든 것에 겁을 집어먹었다. 그러나 이틀째 되는 날 저녁 그는 다시 체포되었다. 이 죄로 형기는 3년 연장되어 8년으로 되었다. 6년째에 다시금 탈옥할 기회가 오자 그는 주저없이 감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점호할 데 없던 그를 그날 밤 순찰대들은 어느 건조 중인 배의 용골 밑에서 찾아냈다.
그는 자기를 잡으러 온 간수들에게 반항했다. 탈옥과 반항. 특별법으로 규정된 그 범죄는 5년의 중형에 그중 2년은 이중의 철새형으로 언도받았다. 합계 13년째에 다시 기회가 와서 탈옥했으며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3년의 가형, 합계 16년. 후에 13년째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았으나 겨우 4시간 때문에 다시 3년이 덧붙여졌다. 1815년 10월에 그는 석방되었다. 그는 유리창을 부수고 빵 한 조각을 훔쳤기 때문에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들어갔었던 것이다. 장발장은 흐느끼고 떨면서 감옥에 들어갔었으나 나올 때에는 무감정한 인간이 되어 절망해서 들어갔던 곳을 침울하게 나왔다. 대성당의 큰 시계가 새벽 2시를 칠 때 장발장은 잠을 깼다. 침대잠을 잔 지 근 20년이 된 그는 잠자리가 너무 훌륭해 잠이 깼다. 4시간 남짓의 잠으로 피로는 풀렸다. 이때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상념이 온통 뒤흔들어졌다. 유달리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할멈이 식탁에 갖다 놓던 6벌의 은식기와 큼직한 스푼 1개였다. 그는 그 찬장을 똑똑히 보아두었다. 그것들은 수눈으로 큰 스푼과 합치면 줄잡아 200프랑은 나가리라. 19년간 자기가 번 돈의 갑절이다. 그의 마음은 다소 반발하면서도 1시간 동안 뒤흔들렸다. 시계가 3시를 알렸다. 그는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팔을 뻗어 침실 한 구석에 던져놓았던 배낭을 더듬어 보고는 침대 위에 걸터 앉은 채 생각에 잠겼다. 집안은 지죽은 듯이 고요했고 밖은 보름달이어서 그다지 어둡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렴풋이 보이는 창가로 종종걸음으로 다가가 창을 살펴 창살이 없고 쇠기못 하나뿐이며 정원 쪽으로 나 있음을 알았다. 또한 정원의 흰 담은 펑 낮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음을 주의 깊은 눈으로 살펴 알아냈다. 그런뒤 그는 뭔가 결심한 듯 배낭과 지팡이를 챙기고 숨을 죽여 친절한 주교의 방으로 걸어갔다. 장발장은 귀를 기울인 뒤 아무 기척이 없자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문을 밀다가 좀 더 대담하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밀어 열었다. 방에 들어서니 잠든 주교의 평온하고 고른 숨소리가 들려 그는 주춤 멈춰섰다. 침대로 다가가 보니 노신부의 얼굴은 만족과 희망과 지복의 표정으로 어딘지 숭고함이 빛나 그는 은근히, 아니 압도적으로 느꼈다. 그는 사나운 눈초리로 못 박힌 듯 주교를 들여다보며 일신을 파멸 아니면 구원시키는 두 심연 사이를 방황했다. 드디어 장발장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 깊은 평화 속에 잠든 주교를 외면한 채 침대 머리에 찬장을 향해 갔다. 그는 재빨리 열어 맨 먼저 눈에 띈 은그릇 바구니를 들고 거침없이 성큼성큼 방을 지나 배낭 속에 은그릇을 집어넣고 정원을 지나 담을 뛰어넘어 사라져버렸다. 그 이튿날 해뜰 무렵 주교가 정원을 거닐 때 마글로아로 할멈이 부산스레 달려왔다. 주교님, 은그릇 바구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주교가 안다고 하자 노파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방금 화단 속에서 주운 바구니를 주교는 마글로아로 할멈에게 건네주었다. 속이 텅 빈 바구니를 보자 할멈은 놀라 은그릇을 찾았다. 오라, 은그릇 때문에. 그건 나도 모르는걸. 마글로아르 노파는 어제 이 사내에게 도둑 맞았다고 허둥지둥 기도실로 해서 침실로 들어갔다가 되돌아왔다. 주교는 부러진 꽃나무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할멈의 고함에 몸을 세웠다. 주교님, 그 사내는 은그릇을 훔쳐 달아났어요. 저길 보세요. 우리 은그릇을 훔쳐 저 무너진 담벽 쪽으로 도망한 거예요. 마글로아르, 그것이 우리 것인가? 그건 내 잘못으로 내 소유였으나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요. 그런데 그 사내는 가난한 사람임에 틀림없지 않소. 원 무슨 말씀이세요? 저나 아씨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이제 주교님은 뭘로 식사하실 작정이세요? 주교는 놀란 듯이 어이없어 하는 할멈을 쳐다보았다. 아, 그 때문에. 왜 그 주석 그릇이나 쇠 그릇도 있고 정이 못하면 나무 그릇에다 먹지. 잠시 후 어제 저녁에 장발장에 앉았던 그 식탁에서 주교는 잠자코 있는 누이 동생과
투덜거리는 마글로아르 할멈에게 빵 조각을 우유잔에 찍어 먹는 데는 스푼도 포크도 필요 없다고 쾌활하게 말했다. 그들이 막 식탁에서 일어서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하고 주교는 말했다. 문이 열리더니 난폭한 세 사람의 헌병과 멱살 잡힌 장발장이 들어왔다. 헌병 반장이 거수경례를 하며 주교에게 다가왔다. 주교님, 주교라고, 그럼 신부가 아니었던가 하고 축 늘어져 있던 장발장은 깜짝 놀라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입 닥쳐, 이 어른은 주교 각하이시다 하고 헌병 하나가 말했다. 아, 당신이군요. 반갑소. 그런데 어째서 내가 준 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소. 그것도 역시 은인이 20프랑은 넉넉히 받을 거요. 주교님, 그럼 이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도망치는 사람인 것 같아 붙들어 조사해보니 이 은그릇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발장이 멀거니 형용할 수 없는 표정으로 보고 있을 때 주교가 빙그레 웃으며 그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간밤에 재워준 노 사제한테서 받았다고 말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왔군요. 그건 오해였어. 그렇다면 그냥 보내도 좋겠습니까? 주교가 물론이라고 대답하자 헌병들은 장발장을 놓아주었다. 장발장은 물러서면서 외쳤다. 정말로 저를 놓아주십니까? 가기 전에 여기 당신의 은촛대도 가져가시오. 하고 주교는 2개의 은촛대를 가져다 장발장에게 주었다. 두 부인은 그가 하는 대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장발장은 덜덜 떨며 기계적으로 촛대를 받았다. 자, 잘 가시오. 또한 우리 집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니 언제고 오실 때는 정문으로 출입하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돌아가시오. 헌병들은 그 자리를 떠났다. 곧 쓰러져 버릴 듯한 장발장에게 다가선 주교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결코 잊지 마시오. 이 은그릇을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쓰겠노라 내게 약속한 것을. 나의 형제 장발장, 당신은 이미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이요.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려. 결코 약속한 적이 없는 장발장은 멍청이 서 있다가 달아나듯이 시내를 벗어났다. 그는 무작정 걸으며 아주 새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온종일 방황하다 해가 질 즈음 디뉴에서 30리쯤 떨어진 벌판의 덤불 속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10살가량의 소년이 오솔길을 걸어왔다. 소년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가끔 걸음을 멈추고 손에 든 몇 잎의 돈으로 공기놀이를 하는데 그중에는 40수짜리 은전 한 잎이 있었다. 소년은 장발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덤불 옆에서 돈을 휙 던져 올렸다. 그런데 이제까지 쉴 수 없던 40수짜리 은전이 미끄러져 장발장 가까이로 굴러갔다. 장발장은 그것을 발로 밟았다. 그것을 본 소년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그에게 다가와 동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아저씨, 내 돈 주세요. 내 이름은 뭐냐? 뿌띠 제르베예요. 가거라. 다시 돈을 달라고 해도 그가 들은 척 하지 않자 소년은 그를 흔들며 동전을 밟고 있는 구두를 밀어내려고 애썼다. 어서 내 돈 줘요. 40수짜리 내 돈 말이에요. 소년은 울었다. 장발장은 무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넌 누구냐? 뿌띠 제르베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아저씨, 발을 치워주세요. 아니 요것이 썩하지 못해. 은하 위에 발을 놓은 채 그가 소리치자 소년은 어리둥절하여 그를 쳐다보더니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힘을 다해 달아났다. 어둠이 다가왔다. 그는 하루 종일 굶어 약간의 열까지 나는 듯했다. 소년이 달아났을 때의 자세로 선 채 가쁜 숨을 몰아쉬다 추위를 느낀 그는 저고리를 여미고 지팡이를 집으려고 몸을 구부렸다. 그때 40수짜리 은전이 눈에 띄었다. 그는 그 은화를 집어가지고 몸을 일으키며 들판을 둘러보았다. 어둠은 짙어지고 쌀쌀한 들판은 보랏빛 안개가 피어오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뿌띠 제르베, 제르베. 힘껏 외치고 가만히 기다렸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자 걷다가 달리며 처량한 정막 속에서 소년의 이름을 외쳐 불렀다.
때마침 말을 타고 가는 신부가 있어 그에게 물었다. 신부님, 뿌띠제르베라는 사내 아이를 못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보지 못한걸요. 그는 가죽 지갑에서 5프랑짜리 2잎을 꺼내 신부에게 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해달라고 했다. 뿌띠제르베, 이 근처 마을에 사는 아이가 아닐까요? 아마 다른 고장의 아이일 거요. 이곳에는 그런 아이가 지나가기는 하지만 어디에 사는 아이인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장발장은 또다시 5프랑짜리 2잎을 꺼내 신부에게 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며 느닷없이 덧붙였다. 신부님, 나를 체포하세요. 나는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깜짝 놀라 달아나 버렸다. 장발장은 왔던 방향으로 다시 달려가며 소년의 이름을 외쳤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두서너 번 사람인 듯해 달려가 보았으나 그것은 가시덤불이거나 바위일 뿐이었다. 그는 지쳐 돌 위로 쓰러진 채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부르짖었다. 나는 정말 불쌍한 놈이다. 나는 정말 불쌍한 놈이다. 19년 이래 그가 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습관과 본능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새돈 위에 발을 올려놓아 40수를 훔친 것이다. 그 당시 파리 근교의 몽페르메유 마을의 테나르디에 부부가 경영하는 월토르의 병사라는 값싼 음식점 겸 여관이 있었다. 테나르디에라는 사내는 월토르 전쟁 때 용감한 상사였다고 자랑을 늘어놓곤 했다. 1818년의 어느 날 저녁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어머니가 유행가를 부르며 아이들이 타고 있는 그네를 흔들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해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자꾸 당기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휴, 귀엽기도 해라. 돌아보니 고급 모자를 쓰고 깨끗한 옷을 입은 아주 귀여운 2~3살 된 계집아이를 아는 허름한 옷에 고생을 많이 한 듯한 아름다운 여자가 여행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자기 아이가 칭찬을 받자 테나르디에 부인은 앉기를 권하며 물었다. 난 여기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당신은? 저는 파리에서 여직공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은 데다 일거리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랍니다. 이 아이는 걸음만은 할 수 있죠. 아까 좀 안아줬더니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대답한 젊은 여자는 딸에게 상냥히 입맞춤을 했다. 그러자 아이는 크고 파란 눈을 뜨고는 테나르디에 아이들의 그네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테나르디에 부인은 2 아이를 그네에서 내려놓았다. 셋이서 같이 놀렴. 세 아이는 곧 친해져서 흙을 파고 즐겁게 놀기 시작했다. 테나르디에 부인은 이름을 물었다. 저는 판틴이고 딸애는 코제트라고 하는데 곧 3살이 됩니다. 그럼 우리 큰애와 같군요. 애들은 곧 친해지죠. 꼭 자매 같군요. 그 말을 마치기가 바쁘게 판티는 테나르디에 부인의 손을 덥석 잡고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말했다. 우리 아이를 맡아주시지 않겠어요? 전 딸애를 고향으로 데려갈 수 없어요. 아이가 있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를 지나가게 된 건 주님의 뜻이에요. 되게 깔끔한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곧 돌아오겠어요. 셋이서 자매같이 지낼 거예요. 우리 아이를 맡아주세요. 매달 6프랑씩 드릴 테니까요. 이때 음식점 안에서 사내가 소리쳤다. 7프랑 아래로는 안 돼. 또 6달분은 선불로. 그렇게 드리겠어요. 그리고 보증금으로 15프랑. 총 57프랑. 그렇게 드리겠어요. 80프랑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걸어간다면 고향에 갈 만한 돈은 되지요. 거기서 돈을 벌어서 아이를 찾으러 곧 돌아오겠어요. 아이가 입을 옷은 있소. 사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럼요. 옷이야 있죠. 아주 좋은 옷들이에요. 옷가지마다 벌로 되어 있고 긴 비단 겉옷도 있어요. 모두 저 가방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다 주고 가야 해. 드리고 말고요. 우리 아기를 벗겨놓은 채 가다니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인은 얼굴을 밖으로 내밀며 그럼 됐다고 말했다.
이튿날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남겨놓고 가벼워진 여행 가방을 들고서 곧 되돌아올 작정으로 조용히 떠났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시작이었다. 과연 테나르디에 내외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나쁜 사람들로서 만약 작은 계기라도 있다면 쉽게 흉악해지는 영악한 성질의 사람들이었다. 여자는 짐승 같은 속성이 있고 남자한테는 거지 근성이 있었다. 둘 다 나쁜 쪽으로는 아무리 지독한 일이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언제나 어두운 쪽으로만 뒷걸음질하고 나쁜 쪽으로만 발달해가는 성질의 사람들이었다. 특히 남편 테나르디에는 인상조차도 고약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속임수가 눈빛과 몸짓에서 드러났다. 자기 말에 의하면 그는 군인으로 상사였다고 한다. 아마 1815년의 전투에 참가해 무척 용감하게 싸우기도 했던 모양으로 음식점 앞에 자기의 전공 하나를 드러내는 그림을 손수 그려 걸었다. 그의 음식점은 그가 악한 탓인지 손님도 없었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테나르디에는 길 가던 여인한테서 받은 돈 덕분에 차압을 면하고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후일 그들은 다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코제트의 옷을 전당포에 잡혔고 그 돈을 다 써버리자 테나르디에 내외는 계집 아이를 동정해서 자기 집에 두었다고만 생각하며 대우도 그렇게 했다. 옷이 없어진 코제트에게는 딸들의 헌 속옷이나 헌 셔츠 같은 누더기를 입히고 식사는 개보다는 나았지만 고양이보다는 못한 음식을 개나 고양이의 밥그릇과 같은 나무 주발로 식탁 밑에서 개와 고양이와 함께 먹게 했다. 7달째부터 아이의 어머니는 날짜에 맞춰 꼭 7프랑씩 보냈으나 1년도 가기 전에 테나르디에는 12프랑을 요구했고 판티는 요구대로 했다. 한쪽을 사랑하면 상대로 다른 쪽을 미워하는 성질의 사람들이 있듯이 테나르디의 아내는 제 딸을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코제트를 미워했다. 테나르디의 아내가 코제트에게 심술궂게 하자 두 딸 에포니드와 아젤마도 심술궂게 굴었다. 그렇게 한 해가 흐르고 또 한 해가 흘렀다. 마을에서는 테나르디에네는 정말 호인들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면서 버림받은 불쌍한 애를 키운다고 말했다. 그러나 테나르디에는 코제트가 사생아로 그 어머니가 떳떳이 자기 아이라고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는 아이가 커서 많이 먹는다며 한 달에 15프랑을 요구하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그 후로 아이 어머니는 15프랑씩 지불했다. 해가 갈수록 아이는 자랐다. 또한 아이의 고초도 혹심해졌다. 코제트가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다른 두 아이가 겪는 놀림감으로 좀 커서 5살도 채 되기 전에 하녀가 되었다. 코제트는 심부름을 하고 방을 쓸고 마당과 길을 쓸고 그릇을 닦고 짐까지 날랐다. 테나르디의 내외는 몇 달이나 양육비가 밀리자 더욱 당연한 듯 부렸다. 만약 그 아이의 어머니가 3년이 지난 후 돌아왔더라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코제트는 여의고 수심에 잠긴 듯 변했다. 오직 옛 모습이라곤 아름다운 눈만 남아 슬픔을 담고 있어 보는 사람을 가슴 아프게 했다. 겨울철이면 더욱 애처롭게 채 6살도 못 된 아이가 구멍투성이에 헌 누더기를 입고 추위에 떨면서 커다란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 가지고 새빨갛게 언 조그만 손에 큰 비를 들고 새벽부터 길을 쓸곤 했다. 마을에서는 그렇게 일찍부터 추위에 떨며 거리로 나오는 그 애를 종달새라 불렀다. 다만 그 가련한 종달새는 결코 노래를 부르는 법이 없었다. 코제트의 어머니는 테나르디에의 집에 코제트를 맡기고 쉬지 않고 걸어 몽투레유 시르메르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1818년의 일이었다. 판틴이 10년간 떠나 있던 그의 고향은 2년 전을 계기로 발전하고 있었다. 옛날부터 퐁투레유 시르메르에는 영국과 독일의 흑옥을 모조하는 특수공업이 성했다. 그러나 이 공업은 원료가 비싸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었으므로 침체해 있었다. 그런데 판틴이 그곳에 돌아왔을 때에는 그 흑옥의 제조법에 큰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1815년 말에 어느 외지 사람이 그 도시에 와서 그 제조법에 새로운 고안을 해
수지 대신에 칠을 사용하고 또 특히 팔찌에 있어서는 용접했던 쇠고리 대신에 그저 끼우기만 하는 쇠고리를 사용했다. 이렇게 조그마한 변화에 불과했으나 그것은 원료값을 엄청나게 감소시키는 혁명이 되었다. 3년도 안 돼 그 발명자는 부자가 되었고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부자로 만들었다. 그는 그 지방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도 그의 출생지나 처음 왔을 때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들리는 바로는 겨우 수백 프랑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그 적은 자본으로 새로운 제조법을 고안하여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자기 재산을 쌓음은 물론 그 지방 전체를 윤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가 한낱 노동자 차림의 풍채와 말투로 퐁투레우 시르메르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 12월 어느 저녁 무렵으로 마침 시청에 큰 화재가 났을 때였다. 이 사내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에 뛰어들어 헌병대장의 두 아들을 살려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아무도 통행증을 보려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는 마들렌이라고 불리는 명상적이고 친절한 50살쯤 된 사내였다. 그가 일으킨 혁명으로 몽트레우 시르메르는 중요한 교역 중심지가 되었다. 흑옥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스페인은 해마다 엄청나게 주문해 몽트레우 시르메르는 이 상업에 있어서는 거의 런던과 베를린에 견줄 수 있었다. 마를렌의 수익은 막대해 2년째는 남자와 여자 전용 작업실을 갖춘 큰 공장을 세웠다. 그는 남자에게는 성의, 여자에게는 정숙을 요구할 뿐으로 정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채용했다. 1820년에 그는 라피트 은행에 63만 프랑의 돈을 예금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는 그 이전에 시와 빈민을 위해 100만 프랑도 더 썼다. 시내의 병원은 시설이 나빴으므로 그는 침대 10개를 기부했다. 허술한 학교 하나뿐인 몽트레우 시르메르의 아랫역 시에는 여학교와 남학교를 세워 선생에게 시에서 주는 봉급의 2배를 자기 돈에서 지급했다. 어느 날 그것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 제1의 관리는 부모와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는 또한 자기 돈으로 당시 프랑스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유치원을 세우고 늙고 병든 노동자를 위하여 구호기금을 냈다. 그의 공장을 중심으로 급속히 형성된 주택가에 무료 약국을 세웠다. 그의 봉사는 혁혁한 것이었다. 1819년 어느 날 아침 시내의 마들렌이 지사의 청거와 지방에 공언한 공로로 국왕으로부터 몽트레우 시르메르의 시장에 임명되리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타지에서 온 그를 떠돌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임명이 관보에 보도되었을 때 마들렌은 사양했다. 또한 국왕으로부터 레지옹 두네르 5등 훈장이 수여되었을 때도 훈장을 거절해 입산 사람들을 곤란케 했다. 특히 그의 직공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러한 존경을 받으면서도 그는 왠지 우울한 듯한 근엄한 태도였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임이 널리 알려지자 사교계의 인사들은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마들렌 씨라고 정중히 불렀다. 그러나 그의 직공이나 어린이들은 마들렌 아저씨라고 불렀으며 그도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의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초대장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사교계는 그를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그는 모두 거절했다. 이때도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작자다. 도대체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어. 예절을 모르면 물론 글자조차 모를걸. 1820년 그가 몽트레우 시르메르에 와서 5년이 되던 해 시에 대한 공헌과 시민 전체의 희망으로 국왕은 다시 그를 시장에 임명했다. 그래서 그는 또 사양했으나 지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명사들은 물론 민중들이 애원했으므로 결국 그는 수락했다. 특히 웬 노파가 성이 나서 자기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대들며 이렇게 외쳤던 것이다. 좋은 시장이 나는 건 좋은 일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안 하다니 말도 안 돼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출세의 셋째 단계로 마들렌 아저씨에서 마들렌 씨로 변했으며 시장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소탈했다. 반백의 머리카락,
진실이 가득한 눈, 구릿빛 얼굴은 심오한 생각에 잠겨 시장 직무 외에는 고독한 생활 속에서 산책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또한 책을 사랑하며 벗삼아 정신수양에 이용함으로써 그의 말은 더욱 온화하고 정중해졌다. 산책할 때는 총을 즐겨 휴대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롭지 않은 동물이나 새끼를 쏘는 법이 결코 없었다. 이미 젊다고 할 수 없는 나이였으나 그는 힘이 장사라고들 했으며 그가 예전에 농촌에서 살았으리라고 추측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좋은 비결을 농부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아이들 역시 지피나 야자수 열매로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그를 좋아했다. 그는 성당문에 상장이 보이면 의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딴 사람이 세례식을 찾듯이 그는 장례식을 찾았다. 그는 인정이 많아 남들의 불행에 언제나 마음이 쓰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많은 선행을 남몰래 했다. 1821년 초 비행부디 각하라는 별명을 듣던 디뉴의 미리엘 주교의 서거가 신문에 발표됐다. 향년 82세로 성자처럼 영면했다고 한다. 마들렌 씨는 그 이튿날부터 흑색 상복을 입고 모자에 상장을 달았다. 그의 상복 차림을 보자 마들렌 씨의 신분에 한 줄기 서광인 양 사람들은 쑥덕거렸다. 그가 주교 때문에 상복을 입었다고 말하자 사교계에서는 더욱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주교의 인척관이라고 생각한 부인네들은 존경과 미소를 더했다. 어느 날 저녁 이 소도시의 상류 사교계의 여왕이라 할 수 있는 한 노부인이 시장의 상복 차림을 보고 늙은이의 호기심에서 그에게 디뉴 주교의 친척이 되냐고 물었다. 아니요. 옛날에 주교댁에서 하인 노릇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그 지방을 돌아다니며 굴뚝 소재를 하는 사부와 태생의 젊은이가 시내에 들어올 때마다 시장은 그를 불러들여 이름을 묻고 돈을 주곤 했다. 사부와 태생의 소년들은 저희들끼리 그것을 이야기했고 일부러 돈을 얻고자 찾아오는 자도 많았다. 점점 시간이 흐르자 마들렌 씨에 대한 중상모략은 사라지고 진정한 존경심만이 더해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의 심판자가 되어 주었으며 많은 문제를 처리했다. 그에 대한 존경이 6, 7년간 계속 번져가고 있었는데 그의 온화한 모습을 뒤에서 감시하는 자가 있었다. 회색빛 프로코트를 입고 뭉퉁한 지팡이를 들고 태가 축 처진 모자를 쓴 키 큰 이 사나이는 사람을 위협하는 인상으로 얼핏 보기에도 사람의 마음을 긴장시키는 자베르라는 경찰로 마들렌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다. 대간절 저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분명 어디서 본 듯한데 반드시 밝히고야 말겠어. 자베르의 어머니 마르타는 점쟁이로 오간에서 태어났다. 그 점쟁이 남편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자베르는 커감에 따라 자기가 사회의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회 속에 되돌아가기를 단념했다. 그는 사회가 두 부류의 인간들을 가차없이 사회 밖으로 쫓아내는데 그것은 사회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며 자기는 그 두 부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동시에 규율을 지키려는 본성과 범법자를 향한 지독한 증오심을 느끼고 경찰에 들어갔다. 나이 40에 검찰관이 됨으로써 그는 성공했다. 또 그는 청년 시절에는 남부지방의 교도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자베르의 얼굴은 납작코와 2개의 큰 콧구멍과 콧구멍 양편 보리를 올라가는 덥수룩한 구렛나룻으로 불안감을 주는 인상으로 어쩌다 웃으면 잇몸까지 드러난 채 코 언저리에 사나운 주름이 잡혔다. 이러한 자베르는 줄곧 마들렌을 의혹의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어 마들렌도 그의 눈빛을 의식했다. 그러나 그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여겨 자베르에게 말 한마디 물어보는 법 없고 그를 피하지도 않고 자베르도 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한 얼굴로 대하고 있었다. 자베르의 입에서 새어나온 몇 마디 말에 의하면 그는 의지와 본능에서 솟는 그들 부류의 특유한 호기심으로 마들렌 씨가 딴 곳에서 남겨놓은 모든 행적을 비밀리에 탐색한 모양이다. 그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놈의 뒤를 잡은 것 같아. 그러다가 잡았다던 단서가 딱 끊어진 모양으로
사흘간은 말 한마디 않고 생각에 잠겼다. 자베르는 마들렌의 태연한 태도에 약간 당황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들렌의 의외의 행동이 자베르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마들렌 씨가 어느 날 아침 몽트레유 시르메르에 포장 안 된 작은 길을 걷고 있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본즉 저쪽으로 한때의 사람들이 보였다. 그는 그곳으로 가보았다. 그곳에는 포실방이라는 노인이 말이 거꾸로지는 바람에 방금 마차 밑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이 포실방이라는 노인은 아직도 마들렌에겐 소수의 적 중 한 사람으로 마들렌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시골 사람치고는 제법 재상가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츰 장사가 안 되어 가기 시작했다. 포실방은 한낱 노동자가 점점 부유해 가는데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자기가 몰락해버린 사실에 화가 났다. 그는 질투심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갖 모함을 다했다. 그러다가 결국 파산해 남은 거라곤 마차와 말뿐 가족도 아들도 없이 늙어버려 먹고 살기 위해 마차꾼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두 허벅다리가 부러진 채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 밑에 깔려 비통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려고 애쓰나 소용없었다. 오히려 잘못 움직이면 그를 죽일 뿐이었다. 마침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도한 자베르는 기중기를 가지러 사람을 보냈다. 그곳에 마들렌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며 길을 비켜주었다. 포실방 노인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누가 이 노인 좀 살려주세요. 기중기가 없소. 마들렌이 군중을 둘러보며 묻자 가지러 갔다고 한 농부가 대답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소.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갔지만 어차피 한 15분은 걸릴 겁니다. 15분이나. 그렇게는 기다릴 수 없소. 하고 마들렌은 외쳤다. 수레는 시시각각 전날 온 비로 인해 질펀한 땅속으로 빠져들어가 더욱더 마차꾼 노인의 가슴팍을 짓눌러 갔다. 5분도 못 가서 노인의 갈빗대가 부러지리라는 것은 뻔했다. 이렇게 수레가 자꾸 빠져들면 저 사람은 죽어요. 아직 수레 밑으로 들어가서 등으로 치켜 올릴 만한 여유는 충분하니 잠깐이면 이 노인을 끌어낼 수 있소. 누구 용기 있는 사람 없소. 루이 금화 5잎을 낼 테니까. 10루이. 하고 꼼짝 않는 군중을 보며 마들렌이 말했으나 군중은 모두 눈을 내리깔았다. 군중 속에서 누가 중얼거렸다. 굉장한 장사가 아니면야. 까딱하단 자기가 죽을걸. 자, 어서. 20루이 내겠소. 생각이 없는 게 아니오. 그들에게 없는 건 힘뿐이죠. 이런 수레를 등으로 들어올리다니. 그런 일을 하려면 보통 사람은 안 되죠. 하는 소리에 마들렌이 돌아보니 자베르였다. 자베르는 마들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을 계속했다. 시장님이 지금 요구하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아직까지 나는 꼭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는 죄수였습니다. 마들렌은 등골이 오싹했으나 자베르는 무관심한 태도로 여전히 마들렌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들렌은 새파래졌다. 그동안 수레는 점점 빠지고 노인은 고함을 질렀다. 아이고, 갈빗대가 부러지는 것 같아. 마들렌은 주위를 휘 둘러보았다. 그래, 20루이에 이 불쌍한 노인을 구할 사람이 없소. 군중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베르는 또 말했다. 기중기 노릇을 할 만한 사람은 그 죄수밖에 없습니다. 마들렌은 고개를 들어 독수리 같은 자베르의 눈과 농부들을 둘러보고는 수레 밑으로 들어갔다. 그는 힘을 모았으나 헛수고였다. 사람들은 나오라고 외쳤다. 포실방 영감까지도 말했다. 마들렌 씨, 내버려 두고 어서 나가요. 나는 어차피 살지 못해요. 당신마저 찌그러져 버릴 거요. 그러나 마들렌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군중들은 씩씩거리고 있었다. 수레바퀴는 여전히 빠져들어 마들렌이 수레 밑에서 나오기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때 느닷없이 그 육중한 수레가 움직여 서서히 올려져 바퀴가 바퀴 자국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숨막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거들어. 마들렌이 마지막 힘을 다하자 모두들 와르르 달려들었다. 단 한 사람의 용기가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짐수레는 여러 사람의 팔로 들려 올려지고 포실방 노인은 구출되었다.
마들렌은 일어났다. 땀이 줄줄 흐르고 얼굴은 창백하며 옷은 찢어지고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울고 있었다. 포실방은 마차에서 떨어질 때 무릎이 골절되었다. 마들렌은 공장 안의 직공을 위한 병실로 운반하게 하고 그 마차와 죽은 말을 그에게서 1000프랑에 사들였다. 또한 포실방 노인이 회복되자 파리 생탕토아누구의 수녀원 정원지기로 그를 취직시켰다. 그 후 얼마 안가 마들렌은 시장에 임명되었다. 시장의 휘장을 찬 마들렌을 보자 자베르는 묘한 전율을 느끼고 될 수 있는 한 그를 피했다. 또한 집무시에는 지극히 공손히 대했다. 판틴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행히도 마들렌의 공장 문은 그녀를 옛 친구처럼 맞아주어 여직공의 작업실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 일은 판틴에게 처음이라 능숙하게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하루 품삯이라 해봤자 변변치 않았다. 그녀는 자기 손으로 생계를 꾸려갔다. 판틴은 자기 손으로 일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행스럽고 기뻤다. 미래의 희망에 차서 방도 없고 세간도 장만했다. 그녀는 결혼했다고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어린 딸에 관해서는 통 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매달 테나르디에에게 송금했으며 자기 이름밖에 쓰지 못하는 그녀는 대서인을 시켜서 자주 편지를 보냈다. 그것이 사람들 눈에 띄어 판틴이 자주 편지를 쓴다는 둥, 수상하다는 둥 작업실의 여자들은 수군거리며 그녀의 동정을 주시할 뿐 아니라 금발과 새하얀 이를 질투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판틴이 아이 생각 혹은 과거에 사랑하던 이 생각으로 살며시 눈물 짓는 것을 보았고 대서인을 통해 그녀가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몽페르메유의 테나르디에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띄운다는 것을 알아냈다. 확실히 수상한 여자야. 한 수다쟁이 아낙네가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가서 모든 것을 알아내고 어린애까지 보고 오기까지는 판틴이 공장에 온 지 1년이 넘었을 때였다. 어느 날 아침 여감독은 50프랑을 내주며 그녀에게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테나르디에가 12프랑에서 15프랑으로 또 인상을 요구한 날로 방세와 가구에 대한 부채도 있어 50프랑으로는 어림없었다. 그녀는 몇 마디 애원하다가 사실이 밝혀진 부끄러움에 작업실을 나왔다. 시장을 만나보라는 사람도 있었으나 만나지 못한 그녀는 한여 노릇을 하려고 이 집 저 집 다녔으나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딸을 데려올까도 생각했으나 그애까지 공공을 받게 할 수 없었으며 테나르디에에게 진 빚과 여비가 없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겨울이 다시 닥쳐와 해는 짧고 일거리는 적었다. 빚은 불어나고 테나르디에에게는 지불 독촉과 코제트가 헐벗고 있어 토롯이 필요하니 10프랑을 보내달라는 편지가 왔다. 그날 저녁 판티는 길모퉁이 이발소에서 아름다운 머리를 10프랑에 팔고 딸에게 털실로 짠 스커트를 사 보냈다. 테나르디에 내외는 돈이 아닌 스커트에 화를 내며 큰딸 에포니네에게 줘보려 종달새는 여전히 추위에 떨었다. 판티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옷을 입은 딸이 춥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머리를 모자에 숨겼으나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느 날 테나르디에로부터 또 편지가 와 그녀는 급히 뜯어보았다. 코제트가 홍역을 앓고 있어 비싼 약을 먹여야 하니 급히 40프랑을 보내주시오. 그 편지를 읽은 그녀는 미친 듯이 웃어대다가 후다닥 밖으로 나가 광장을 지나갔다. 그곳에는 돌팔이 치과 의사가 의치와 치약을 팔고 있는데 판틴을 불러 앞니 2개에 금화 2잎을 줄 테니 팔라고 했다. 판틴은 중얼거렸다. 어머, 끔찍스러워라. 금화 2잎을 벌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군. 잘 생각해봐요, 아가씨. 그리고 생각 있거든 저 여간으로 와요. 부러워하는 이빠진 할머니의 말과 사내의 목소리가 뒤쫓아왔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편지를 읽고 1층에 있는 할머니에게 갔다. 홍역을 낫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까요? 죽기도 하나요? 그럼 많이 들지. 죽는 애도 많고. 방으로 돌아와 앉아 편지를 훑어보던 판티는 그날 밤 어디를 다녀왔다. 이튿날 할머니가 가보았을 때 그녀는 10살이나 더 늙어 보인 채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코제트는 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주 기뻐요. 테이블 위에 금화 두 잎을 가리키며 조용히 웃는 그녀의 입은 이가 두 개 빠져 어두운 구멍 같고 입가에 피 섞인 침이 개었다. 그녀가 40프랑을 몽페르메유로 보냈으나 그것은 테나르디에의 술책이었다. 판티는 오래전에 3층 방에서 다락방의 낮은 방으로 옮겨갔다. 어디에서고 빚쟁이들의 시달림을 받는 판틴의 눈빛은 묘해졌고 왼쪽 어깨의 통증과 함께 기침도 잦아졌다. 그녀는 자기를 내쫓은 시장을 가슴 깊이 증오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바느질했다. 그러나 헐값으로 여제수들에게 일을 시키는 바람에 갑자기 하루 풍쌌은 구수로 떨어져 버렸다. 하루 17시간 일해주고 구수. 빚쟁이는 더욱 가혹해졌다. 가구를 모두 찾아간 고물상은 언제 갚을 거냐고 윽박질렀다. 그녀가 항상 무엇에 쫓기는 듯하고 점점 맹수 같은 무엇이 가슴속에서 싹틀 때 테나르디에에게서 100프랑을 요구하는 편지가 왔다. 아, 모르겠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팔아버리자. 중병에서 갓 회복한 코제트를 100프랑을 보내지 않으면 길바닥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에 그녀는 불행하게도 창녀가 되었다. 1823년 정초 눈이 내린 저녁, 형편없는 건달 하나가 앞가슴을 드러낸 야해복을 입고 머리에 꽃을 꽂고는 장교들이 모이는 카페의 유리창 앞에서 얼쩡거리는 한 여자를 골리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요송년 담배 연기와 함께 여자에게 스스로 재치있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농을 했다. 추물, 앞니 빠진 고양이구나. 그러나 여자가 아무 반응 없이 등을 보인 채 저쪽으로 가자 건달은 살며시 다가가 드러난 등 속에 눈뭉치를 넣었다. 여자는 소리치며 돌아서서 사내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쥐어뜯고 욕짓거리를 퍼부었다. 여자는 판틴이었다. 그렇게 소란스러워지자 카페에서 나온 장교들과 행인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엎치락뒤치락하는 두 사람을 웃으며 구경했다. 그때 구경꾼 속에서 키 큰 사내가 뛰어나와 흑투성이 여자를 붙들어 사람들을 해치며 경찰서로 끌고 갔다. 자베르를 아는 판티는 겁에 질려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당직 경찰관이 촛불을 테이블 위에 갖다 놓자 자베르는 무엇인가 쓰더니 끝에 사인을 하고 당직 경찰관에게 건네주며 여자를 감옥에 넣으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판틴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는 6개월 감옥살이야. 6개월, 감옥에 6개월. 하루에 7수밖에 못 받고 6개월. 코제트는 어떻게 되나? 우리 딸. 검찰관님, 봐주세요. 저는 테나르디에에게 빚이 100프랑도 넘게 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결코 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양반이 느닷없이 내 등에 눈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저는 몸도 약하고 감옥에서는 7수밖에 못 벌어요. 오, 하느님. 아무 물정도 모르는 테나르디에 내외는 100프랑을 보내지 않으면 그 천사 같은 내 딸을 거리로 내쫓을 거예요. 그 어린 것이 가엾지 않으세요. 좀 더 컸다면 자기 밥벌이는 하겠지만 너무 어려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네, 검찰관님. 그녀는 축축한 마룻바닥에 꿇어앉은 채 온몸을 오열로 떨며 눈에서는 눈물이 넘치고 앞가슴을 드러내놓고 마구 잡은 두 손을 비틀며 장기침을 하며 단말마의 목소리를 짜내어 가만가만 하소연하였다. 이때만 해도 판티는 다시 아름다워져 있었다. 그녀는 화강석 같은 마음도 움직였으리라. 하지만 나무 같은 마음은 움직일 수 없었다. 자, 말은 들었다. 그래, 할 말은 다 했느냐. 그럼 어서 가라. 6개월 징역이야. 하나님 아버지라도 이제 별 수가 없다. 제발 부탁이니 살려주세요. 자베르는 등을 돌렸다. 경찰관들은 판틴의 팔을 잡았다. 이때 아무도 모르게 한 사내가 들어와 판틴의 애원을 듣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손을 대자 잠깐 하고 앞으로 나섰다. 자베르는 마들렌을 알아보고 언짢은 듯이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이 시장님이라는 말에 판티는 충격을 받고 느닷없이 마들렌에게 다가가 내가 사장이냐고 외치더니 깔깔대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마들렌은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자베르 검찰관, 이 여자를 석방시키시오. 자베르는 그 순간 이자가 미쳤나 싶음과 동시에 생전 처음 격렬한 감정을 느꼈다. 매춘부가 시장 얼굴에 침을 뱉다니. 해괴망측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성모독같이 느껴져 두 사람의 끔찍한 관계를 추측해 보았다. 또한 판틴 역시 충격적인 듯 비틀거리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석방하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잘못 들은 게지. 저 시장놈이 말했을 리 만무한데. 당신이지요. 고마운 자베르 씨. 저를 석방하라고 하신 건. 글쎄, 제 말을 들으면 놓아주실 거예요. 애초에 저 늙은 시장놈이 나를 작업실에서 내쫓아 이 꼴이 되었죠. 자베르 씨, 너무했지요. 착실히 일하는 불쌍한 여자를 수다쟁이 환양년들 때문에 쫓아내다니. 그 뒤 돈을 제대로 벌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불행해졌다고요. 마들렌은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가 조끼를 뒤져 지갑을 꺼내 열어보았으나 지갑은 비어 있었다. 다시 주머니에 지갑을 집어넣으며 판틴에게 말했다. 빚이 있겠군요. 누가 내 놈한테 석방해 달래. 어때요? 여러분도 내가 저놈한테 침을 뱉는 걸 봤죠. 늙은 못된 시장아. 나를 겁주려고 왔겠지만 너 따윈 무섭지 않아. 친절한 자베르 씨가 무섭지. 자베르 검찰관님, 저는 검찰관님이 공정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질서를 유지하려고 나를 끌고 오셨지요. 그러나 어린 딸년을 생각하시고 저를 석방하라고 하셨죠.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다만 아까는 눈덩어리 때문에 너무 차가웠거든요. 저는 몸이 나빠요. 기침에 10가지 있어 의사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제 울지 않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해졌고 새하얀 앞가슴에 자베르의 거칠고 큰 손을 갖다 대며 생글생글 웃으며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치고 작은 소리로 나가겠다며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이봐, 저 갈보가 나가잖아. 누가 보내라고 그랬나? 이때까지 고개 숙인 채 꼼짝 않던 자베르가 외쳤다. 그건 날세. 하고 마들렌은 말했다. 판티는 손잡이를 놓아버린 채 숨을 죽이고 자베르와 마들렌의 말을 조차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들렌의 대답에 자베르는 새파랗게 질려 야무지고 당돌하게 시장에게 말했다. 시장님, 이 여자는 한 시민을 모욕했으므로 안 됩니다. 마들렌은 타이르는 듯한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자베르 검찰관, 자네는 정직해서 내 말을 쉽게 알아들을 걸세. 나는 이 여자가 끌려올 때 그 광장에 있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나쁜 쪽은 남자였네. 그 못된 것은 또 방금 시장님을 모욕했습니다. 그건 나 개인의 문제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될 일이네.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법을 모욕한 것입니다. 최고의 법은 양심일세. 나는 저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네. 내 말을 따르게. 저는 제 의무를 따릅니다. 제 의무는 저 여자를 6개월간 가두기를 요구합니다. 마들렌이 부드럽게 단 하루도 가둬서는 안 된다고 하자 자베르는 똑바로 쳐다보며 공손하게 말했다. 시장님께 거역하여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으로 시장님께서는 제가 제 권한 내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부디 알아주십시오. 저는 시민의 가난권에만 처결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어 저 여자가 바마타부아 씨에게 달려든 것을 압니다. 그는 선거권이 있으며 저 광장 한 모퉁이에 훌륭한 석조 4층 가옥을 소유하고 있음을 참작하셔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은 제게 관계되는 도로 관리에 관한 것으로 저는 저 판틴이라는 여자를 구속합니다. 그러자 마들렌은 팔짱을 낀 채 처음 듣는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말은 시내 경찰에 관한 사항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나는 그 판사가 된다. 나는 저 여자를 석방하도록 명한다. 그렇지만 시장님, 아무 소리 말고 물러가라. 큰 충격을 받은 자베르는 시장에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고 나가버렸다. 판틴이 문에서 비키며 자기 앞을 스쳐나가는 자베르를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자 마들렌은 여자를 향하여 천천히 말했다. 당신 말이 사실이겠으나 나는 모르고 있었어. 내가 당신 빚을 갚아주고 당신과 어린애도 책임지리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시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타락자가 아니라 천주님 앞에서 깨끗한 몸으로 가엾은 여자요. 가련한 판티는 너무 벅찬 일로 현실의 낙원이 열림을 생각하고 흐느끼며 마들렌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췄다.